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 신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된 건 다름 아닌 제가 최근에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준비 중인데요.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서 수많은 유부 선배님들과 상의하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에게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망설일 정도로 아주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결혼할 남자의 아버지, 즉 시아버지가 어떤 분이든 혹시 괜찮으신가요? 저는 사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시부모님도 좋으신 분이길 바랬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이 유난히 사이가 좋거든요. 저는 8남매 중에 막내예요. 부모님까지 하면 가족이 10명입니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는 신기할 정도로 형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도 꽤 유명했습니다. 제일 큰 오빠와 제가 거의 20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같이 다니면 오빠가 아빠인 줄 아는 경우가 허다했죠. 덕분에 저는 집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자랐습니다. 친구들은 형제가 많으니 매일 치고받고 싸우느라 힘들겠다. 자식을 8명이나 키우려면 부모님이 정말 힘드셨겠다고들 하지만 가족들은 생각처럼 싸우거나 사소하게 티격태격한 적도 없어요. 부모님도 형제들도 워낙 다정하고 사랑이 많은 분위기라 다툴 일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워낙 어린 막둥이다 보니 다들 저에게 뭐든 양보해주고 알아서 챙겨줬어요. 물론 가족이 10명이나 되다 보니 경제적으로 항상 넉넉지 않았지만 그래도 언니 오빠들이 성인이 되면서 하나 둘씩 취직하고부터는 집안 사정이 조금씩 나아졌거든요. 제가 대학을 갈 정도로 자랐을 때는 언니 오빠들이 시집 장가도 가고 대부분 사회인들이라 언니 오빠들이 십시일반 제 대학 등록금을 4년 내내 내주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시험 준비하느라 바로 취직을 못했어요. 그때도 형제들과 부모님들이 제 뒷바라지를 물심양면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항상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빚이 있는 거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모르는 부모님과 형제들은 아직도 제가 아이 같은지 제가 밥 한 번을 못 사게 한다니까요. 물론 저에게도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형제가 많고 제가 막둥이다 보니 부모님 연세가 많으십니다. 제가 대학을 입학했을 당시 아버지가 이미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였으니 다들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제일 큰 오빠가 아버지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죠. 부모님의 연세가 많은 게 문제라기보다 하루하루 쇠약해지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아직 대학생이고 취직도 못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으니 걱정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손주 손녀들을 낳는 것까지 다 보셔야 하는데 싶었어요. 더군다나 두 분 다 건강이 좋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이 농담조로 막둥이는 무조건 결혼을 빨리 하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하루라도 더 건강하실 때 손잡고 식장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그런 소리까지 하니 제 마음이 급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뭐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20대 때부터 결혼하겠다고 좋은 사람을 찾아봐도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결혼을 아무나 데리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버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죠. 아버지는 새내기 시절 어머니를 만나 일찍 결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학교에서 행정직으로 계셨어요. 어머니 말씀이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순수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반하셨답니다. 아무리 사회초년생 선생님이라도 20대의 혈기왕성한 남자라면 순수함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 아버지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좋은 선생님이었대요. 첫 담임을 맡았을 때는 아이들을 위해 매일 새벽마다 과일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가져가셨답니다. 여름에는 포도 한 박스, 겨울이면 귤 한 박스, 어느 날은 달걀을 2판 삶아 학교에 가져가시곤 했대요. 굶으면 공부가 되겠냐면서요.
지금이야 굶고 다니는 아이들이 없지만 당시만 해도 집안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형제가 많은 집안의 아이들은 아침을 챙겨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안쓰러운 마음에 매일 그렇게 하셨대요. 사실 선생님 월급이 많아봐야 얼마나 됐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집에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퇴임하실 때까지 담임을 맡으시면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낳으신 거죠. 그렇게 좋은 인품을 가지고 계신 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담임으로 재직 중에 한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 전화를 한 겁니다. 아이가 담임이 준 달걀을 먹고 와서 탈이 났대요. 하루 종일 구토하고 설사를 하다 목에서 피까지 났다고요. 방금 병원에 다녀왔는데 식중독 증상 같다고 하면서 무조건 아버지 잘못이라고 우겼답니다. 먹은 거라고는 학교에서 달걀 먹은 게 다라고요. 그때 시간이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그때까지 애가 학원에 다니느라 먹은 게 달걀이 전부래요. 아버지는 안 그래도 그 아이가 항상 점심시간까지 도시락을 안 먹고 공부만 하길래 안쓰러워서 더 챙겨주고는 했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먹으라고 과일도 더 챙겨주고요. 그런 아버지에게 다 담임인 아버지 탓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했다네요. 아버지는 그 전날 가게에서 산 달걀이라 신선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다 괜찮았다 이야기했지만 그 학부모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면 선생님답게 애들 수업이나 잘 가르치면 될 노릇이지. 쓸데없이 집에 남은 음식은 왜 싸다가 먹이고 난리야. 우리 애가 우리 집안에서 얼마나 귀한 삼대 독자인 줄 알아요? 내가 선생님을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처럼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좋으신 분이 고소를 당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것도 학부모에게 말이죠. 당시에 증거가 불충분해서 사건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학교라는 데가 워낙 보수적인 사회이다 보니 아버지께서는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선생으로서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반년 동안 감봉 조치를 당했습니다. 내가 이 선생 매일 애들한테 아침 먹이겠다고 박스로 음식 가지고 나를 때부터 이런 일 생길 줄 알았어. 애들한테 아무리 오지랖 부려봐야 선생한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애들 도시락 쌀 시간 있으면 이 선생 고가 점수나 신경 써요. 평소에 항상 아이들의 편에 서서 인기가 많다 보니 아버지를 시샘하는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담임이 매일 애들한테 먹을 거를 해다 주니 다른 선생님들 입장에는 불편할 수도 있는 거죠. 다들 반응이 오지랖 부리다 큰 코 다칠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아버지가 전보다는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의기소침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열심히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달걀이나 우유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음식보다는 건강에 좋은 음식들 위주로 준비했어요. 보란듯이 말이죠. 저와 형제들은 그런 아버지를 언제나 존경했지만 집안에서도 아버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외할머니예요. 저와 언니와 오빠들은 거의 위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출근하고 나시면 근처에 사시는 외할머니가 집에 오셔서 팔남매의 밥을 챙겨주셨어요. 매일 오시다시피 하니 집안이 돌아가는 일을 모르실 리 없었죠. 외할머니는 항상 남에게 퍼주는 아버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아무래도 당신의 귀한 딸이 고생하는 게 싫으셨을 테니까요. 어머니는 집안 사정이 항상 녹록치 않으니 8남매를 임신하고 낳는 동안 내내 일을 하셨어요. 매번 배가 불러서도 남들처럼 출근하는 건 물론이고 애가 나올 때까지 출근을 하셨습니다. 이서방, 자네는 애가 그렇게 좋으면 차라리 돈 벌어서 학교를 하나 차리지 그래.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왜 걔는 우리 딸을 잡나. 외할머니가 늦게까지 집에 계시다가 온 식구가 모여 다 같이 저녁을 먹는 날이면 어김없이 외할머니의 구박으로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의 구박도 아버지에게는 소용없었어요. 저 때문에 애들 엄마랑 장모님 힘든 거야 너무 잘 알죠. 저 학교 퇴직하면 그때부터는 평생 애들 엄마랑 장모님한테만 잘하면서 살게요. 너스레도 그런 너스레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면 외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당신이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다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내가 백날 소리 지르면 뭐래? 미련은 내 딸려니 저런 남자 좋다고 매일 해벌레하고 사는걸. 그랬습니다. 외할머니가 매일 아버지를 구박해도 어머니는 말 한마디 보태지 않았어요. 당연히 어머니도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지칠 때가 많으셨겠지만 모두 다 견디며 아버지의 신념을 믿고 지지하셨거든요.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라 그런지 저도 그런 부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유일한 편,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부부이자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믿기지 않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았던 해에 크게 사고를 당하셨어요. 아버지가 담임으로 있던 반에 아버지에게 매일 맞는 아이가 있었나 봐요. 한여름에도 애가 매일 긴 바지에 긴 티셔츠를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등교하는 걸 보고 아버지께서 유심히 지켜보셨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등교했는데 얼굴에 핏기가 없어 괜찮냐고 이마를 만졌더니 열이 펄펄 끓었대요. 이대로 수업을 받는 건 무리일 것 같아 가정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거죠. 급한 대로 보건실에 데려갔는데 보건 선생님이 해열제를 먹이고 침대에 눕혀 땀을 닦아주다가 온몸에 난 상처를 본 거예요. 시퍼런 뭔가 상처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였답니다. 아이에게 누가 그랬느냐고 물었는데 애가 우물쭈물하다가 아버지가 그랬다고 말했나 봐요. 아버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집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는 아버지하고 둘이만 살았나 보더라고요. 어른이라고는 아버지 한 사람만 의지하며 살았을 텐데 그런 아버지에게 맞았으니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힘들었겠더라고요. 경찰이 혐의 사실을 조사하느라 시일이 걸려 아이는 아버지가 한 달 넘게 데리고 있었어요. 병원에도 다니면서요.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에게 억하심정을 품은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출근하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차로 아버지를 밀어버린 겁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사고였어요. 아버지는 차가 달려오는데도 아이를 지키려고 하시다 더 크게 다치셨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받았는데도 아버지는 오른쪽 다리에 큰 상처를 입어 다리를 약간 절며 걷게 됐어요. 그때 사고로 가족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년을 몇 년 남기지 않고 생긴 사고였으니까요. 내가 그렇게 답답하게 살다가는 언젠가는 일 한번 치를 줄 알았어. 평생 내 딸 개고생만 시키더니만 이제는 다리 빙신 뒷바라까지 하며 살라는 거야? 할머니는 아빠가 왜 저렇게 됐는지 뻔히 다 알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아버지가 다리 다친 게 아버지 잘못이에요? 그 나쁜 인간 때문이지. 나는 할머니가 뭐라고 하든 아버지 존경해요. 아이고, 내가 다 늙어서 지 키우느라 똥 빠지게 고생을 했구만. 저게 핏줄이라고 지 애비 편만 드네. 가장 속상한 건 아버지 본인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너무도 잘 아는 가족과 학교 동료들은 아버지를 안타까워했죠. 그 일로 한 가지 다행이었던 건 아들을 때렸던 그 거지 같은 인간은 구속이 됐다는 겁니다. 아이는 어머니에게 돌아갔고요. 아버지가 하신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체격은 작지만 마음만은 크고 단단한 분이었죠. 그때부터 아버지는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어머니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제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영영 못 찾을 것 같았던 제 이상형을 저는 30을 훌쩍 넘기고 나서야 만났습니다. 그게 바로 제 예비 남편이에요.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배우작감으로 매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사실 사람들과 많이 싸워야 하는 일이에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것도 기업 경제 관련해서 변호를 맡다 보니 사람들의 몰매를 맞는 일이 많았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다니는 로펌 직원으로 있습니다. 제 재판 준비를 도와주다가 눈이 맞아버렸어요. 사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제게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제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요.
거기다가 항상 억울한 일로 로펌에 찾아오는 의뢰일들을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비용 때문에 의뢰를 포기하는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로펌의 다른 사람들은 남자친구를 보고 사람이 좋기만 해서 큰일이라며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 눈에는 정의롭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남자친구는 언제나 저를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며 추켜 세워줬습니다. 그냥 하는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제 편에 서주는 든든한 사람이었죠. 남자친구를 볼 때마다 저는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저는 이 사람이다 싶어 제가 먼저 고백을 하고 사귀게 됐습니다. 사실 로펌에는 비밀로 하고 사귀었어요. 아무래도 같은 직장이다 보니 여러모로 신경이 쓰여 말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당시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아버지라고 하시니 순간 당황했죠. 회사 근처에 왔으니 잠깐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는 말하지 말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남자친구에게는 말하지 말고 나오라고 하셨으니 남자친구에게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애써 마음을 편하게 먹고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아들의 여자친구라고 하니 궁금해서 오셨나 보다 좋게 생각하려고 했죠. 그런데 막상 만난 예비 시아버지는 제가 예상했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라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을 거라 여겼는데 시아버지는 굉장히 날카롭고 무섭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를 불러내신 이유도 좀 불편했어요. 마치 제 호구조사를 하려고 부르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 다니는 로펌 변호사라고? 사실 요즘 변호사가 뭐 대단한가? 로스쿨만 나오면 다 변호사인데. 우리 아들은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연대 나와서 대학 4년 내내 장학금도 받았어.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애가 아들이 직원으로 있는 로펌 변호사라고 하니 신경이 좀 쓰이셨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야 당연히 여자보다 남자가 조금 더 직책이 높고 돈도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기도 하시니까요. 네, 지우씨가 워낙 성실하고 능력자인 거 저도 잘 알죠. 근데 아버님, 저는 로스쿨 출신 아니에요. 제가 사실을 좀 빨리 준비하기 시작해서 사실 마지막 세대예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저도 형제 많은 집에서 워낙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막둥이다 보니 어른들이 좀 무섭게 구셔도 웬만해서 기가 죽는 성격이 아니에요. 오히려 능청스럽게 굴면 더 그렇죠. 그런데 시아버지에게는 그런 제 성격이 통하질 않았습니다. 첫 만남에 또박또박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좀 당돌하다고 느끼셨나봐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지호 이놈은 평생 모르고 답답하게 살더니만 여자 보는 눈도 발끝에 달렸지. 변호사라고 온화하고 여성스럽다고 하더니만 여자가 얼마나 지독하면 변호사가 됐겠어? 여자가 어디 어른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또박또박 말댔구야? 이렇게 기가 세서 우리 집 맏며느리로 가당키나 해?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엄청 보수적인 분이시더라고요. 잠깐 사이 여자가 라는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시아버지는 절대 전문직 여자는 며느리로 들일 생각이 없답니다. 저는 제 두 귀로 듣고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요즘 세상에 전문직 며느리면 1등 신부감 아닌가요? 지금 제가 몇 년도에 와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업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암튼 너희 아버진 뭘 하시냐? 저는 당연히 기분이 상했지만 애써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지금은 소일거리로 학교에서 보안관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말을 들은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피식 비웃으시더라고요. 옛날 국민학교 선생이 뭐 선생이었나? 맨날 부모들한테 촌지나 받고 애들 때리거나 하는 깡패였지. 그리고 보안관 선생은 무슨 선생? 딸이 변호사라도 소용없으니까 돈 벌겠다고 늙어서 학교에서 경비나 하는 거지. 요즘 부모들이 다들 그렇게 어렵게 산다니까. 저에게 기가 세네, 여자가 어쩌고 하시는 거야. 어찌됐든 간에 어른이 하시는 말이니 참고 넘어갔지만
아버지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건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더군요. 많아봐야 저희 큰오빠 또래로밖에 안 보이시는 분이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더라고요. 지호씨가 아버님을 아예 안 닮았나 봐요. 지호씨는 말 한마디를 해도 예쁘고 다정하게 하는데 아버님은 같은 말을 해도 굉장히 배려 없이 막무가내로 말씀하시네요. 더군다나 연세도 무지 젊으신 것 같은데 어쩜 그렇게 고루하세요? 제 말에 시아버지는 노발대말 성을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셨어요. 뭐 이런 년이 있냐면서요. 저는 욕까지 먹은 마당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했어요. 저도 아버님 같은 시아버지는 싫거든요. 그 말은 참았어야 했는데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시아버지는 금방이라도 눈알이 굴러떨어질 것처럼 크게 축혀뜨고는 저더러 당장 당신의 아들과 헤어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시는 저를 볼 일 없다고요. 당시에는 저도 시아버지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볼 일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쉽게 변하나요. 시아버지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남자친구가 너무 좋은걸요. 저는 그날 일에 대해 남자친구에게 일절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아직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예비 시아버지와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예비 시아버지는 입이 걸기만 한 게 아니라 입이 가볍게까지 하더군요. 본인이 먼저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저를 만났다고요. 저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저와 그렇게 말씨름을 하고 헤어졌으니 저에 대해 좋게 말했을 리 없으니까요. 예비 시아버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제야 남자친구가 제게 말을 하는데 남자친구는 시아버지의 등살을 힘들게 살아왔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아주 어릴 때부터 배를 타셨대요. 남들은 학교 다닐 때 그 힘들고 험한 일을 하신 거였죠. 몇십 년을 배만 타신 분이라 돈은 굉장히 많이 벌었대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하신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당신의 인생이 워낙 쉽지 않고 험난하게 살아와서인지 성격이 굉장히 괄괄하고 막무가내예요. 남자친구 말이 시아버지 성격을 아무도 못 말린다네요. 시어머니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할 수 없이 경제력만 보고 시집을 오기는 했지만 시아버지의 성격 때문에 매일 눈물로 지새우는 날이 많으셨답니다. 남자친구도 마찬가지고요. 남자친구는 툭하면 소리 지르고 화부터 내는 시아버지가 어릴 때는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하고 하라는 대로 공부만 했대요.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셔서 학창시절에는 정말 공부만 열심히 했답니다. 당신이 가난해서 배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자격지심이 심해서 남자친구에게 거는 기대가 크셨던 거죠. 남편이 연세대에 입학할 때에는 동네에 현수막을 걸고 잔치를 했대요. 시아버지는 남자친구가 교수가 되길 바라셨지만 남자친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때부터 시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자신이 다 알아서 뒷바라지 해줄 테니 공부만 하라고 했는데 남편은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직을 한 겁니다. 로펌에서 일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시아버지가 보시기에는 변호사들 뒤치다거리나 하는 거로 보이셨나 봐요. 그때부터 시아버지의 폭풍 간섭과 막말이 시작되었답니다. 사내 놈이 어디 할 일이 없어서 남의 밑에서 시중 드는 일이나 하고 잘한다. 나 같으면 부모가 이 정도로 뒤에서 밀어주면 교수가 아니라 대통령도 하겠다. 제가 하는 일이 왜 남의 시중 드는 일이에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적성에 딱 맞아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직접 공부하셔서 대학도 가고 교수도 되세요. 저는 절대 아버지 뜻대로 살아드릴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매일 싸우기만 하다가 남자친구가 독립해서 집을 나온 거예요. 시아버지 곁에 시어머니만 두고 나온 것이 내심 마음에 쓰였지만 남자친구도 본인이 살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답니다. 아버지와 있으면 잠깐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답답해서요. 남자친구가 집을 나와 있는 돈을 다 긁어모아 반지하 월세를 구했는데 굳이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시아버지가 집에 찾아왔답니다. 이딴 거지 같은 집이 집이냐로 시작한 잔소리는 아비 없이는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사는 멍청한 놈이라는 막말까지 들어야 했답니다. 어쩌다가 이런 한심한 놈을 낳았는지 모르겠다고요. 남자친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지엄마 닮아라는 말이라네요. 지엄마 닮아 유약한 놈. 사내 놈이 하필이면 지엄마 닮아서 아무 생각 없이 계집애들처럼 실실 웃고만 다닐 줄 알지.
으이그 쓸데없는 놈. 그런 소리만 듣고 자랐어. 남자친구는 성인이 되어 집에서 나와서도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어떨 땐 같은 핏줄이라는 게 끔찍하게 싫을 때도 있었대요. 차라리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기라도 했으면 신고라도 할 텐데 매일 말로 짓밟히고 상처를 주니 마음만 갈기갈기 찢어질 뿐 벗어날 방법이 없었대요. 저를 만나고 돌아간 날도 저에게는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더니만 시아버지는 남자친구를 찾아가 또 막말을 퍼부으셨대요.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고른 년이 어디 제대로 된 년이겠냐? 꼴의 변호사라고 어른 앞에서 잘난 척하면서 말하는 꼴악서니가 아주 꼴도 보기 싫더라. 내가 눈이 흙이 들어가도 그런 되바라진 며느리는 못 보니까 당장 헤어지고 다른 여자 찾아. 남자친구도 30년 넘게 아버지란 사람을 겪으면서 수많은 만행을 참고 버텼지만 그때는 참을 수가 없었대요. 자기는 아들이라서 막말을 한다지만 남의 집 귀한 딸한테까지 함부로 구는 걸 보니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답니다. 그 순간은 남자친구도 아버지라는 사람과 아예 연을 끊어야겠다 싶어 심한 말을 퍼부었대요. 정말 더는 못 참겠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뭘 한다고 남을 판단하고 멋대로 무시하세요? 아버지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고작 국민학교도 간신히 졸업한 분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무슨 수로 안다고. 자꾸 이렇게 무식한 티 내시면 저 결혼할 때 식장에도 못 오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뭐야? 이 자식이 여자 때문에 아비랑 인연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여자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한테 정 떨어지고 치가 떨려서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랑 저 인연 끊어도 저는 상관없어요. 남자친구는 진심이었답니다. 아버지와 연을 끊을 수만 있다면 몸속 피까지 다 뽑아내고 싶은 심경이라고요. 시아버지는 괘씸하다며 남자친구의 머리통을 갈기려고 달려들었지만 남자친구는 쉽게 피해버렸답니다. 얼마 전까지 그 험난한 배를 탔다고는 해도 한창 때인 남자친구를 당해낼 수야 없었죠.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달라졌습니다. 더는 시아버지의 말대로 살지 않겠다고 새롭게 태어난 거죠. 지금까지 아버지가 무서워서 할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참고만 있었던 게 후회가 된답니다. 마음을 먹은 김에 남자친구는 제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직장인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 인사도 왔어요. 부모님과 식사도 하고 언니 오빠들도 만나 이미 귀여운 막내 사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꿈꿨어요. 하지만 내심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엄연히 남자친구 부모님도 계신데 저는 아직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지 못한 거니 여러모로 신경이 쓰였어요. 저의 그런 마음을 남자친구에게 털어놓자 남자친구도 며칠 고민하더니 자신의 어머님만이라도 만나 가볍게 식사라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라도 먼저 인사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전에 만났던 예비 시아버지와는 너무도 달랐어요. 물론 부부라고 다 비슷한 건 아니지만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우아하시고 고상했어요. 말씀도 조용조용 단아하게 하시고요. 이런 분이 어떻게 그렇게 버럭버럭 소리 지르시는 분과 30년 넘게 사셨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야 불안했던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렸어요. 예비 시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사실 이래저래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너무 좋았어요. 남자친구가 어머니를 쏙 빼닮은 거더라고요. 다정하고 자상하신 게 너무 좋았습니다. 아가씨가 너무 밝고 귀여운 게 우리 아들 짝으로 너무 잘 어울리네. 우리 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점잖아 보이는 것 같아도 속에는 남모르게 꾹 참고 있던 것들이 있거든. 둘이 서로 잘 보살펴주면서 살아주면 난 그걸로도 고맙고 충분할 것 같아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남자친구를 잘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했던 말들에 상처 많이 받았을 텐데 대신에 미안하다며 사과까지 하셨어요. 앞으로 가족이 되면 시아버지 몫까지 대신에 2배, 3배로 사랑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전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오셨을지 마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고 난 이후 저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에 더 큰 확신을 가졌어요.
시아버지가 좀 이상하고 별나면 어때요? 다른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 서로 아껴주며 살다 보면 시아버지도 연세가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고집도 좀 꺾이고 달라지시겠지. 이런 작은 기대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제가 따로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예비 시아버지가 아주 난리를 피우셨나 봐요. 시어머니를 아주 쥐잡듯이 잡으셨나 보더라고요. 저와 남자친구가 데이트하고 있는데 남자친구에게 예비 시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남자친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예비 시어머니의 번호로 전화가 다시 걸려오더군요. 남자친구는 뭔가 일이 생겼구나 싶었는지 곧장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빼돌리고 결혼하겠다고 뒤로 술 쓰고 다녀? 네가 오면이 내 호적에 있는 내 아들인데 내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냐? 너 지금 당장 집으로 안 튀어오면 네 엄마도 이 집에서 내쫓아 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예비 시아버지였어요. 잔뜩 격앙된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남자친구와 저는 곧바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는 안 가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걱정돼 그냥 돌아갈 수가 없겠더군요. 저는 남자친구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집에 도착했을 때는 집안이 난리가 나 있더군요. 손에 집히는 대로 던졌는지 바닥에 그릇이 다 깨져 있고 책이며 쿠션 같은 것들이 바닥에 나들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바닥에 유리 파편에 웅크려 앉아 치우고 계시던 시어머니부터 챙겼습니다. 괜찮으시냐고 여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멍하니 서 있는 제 걱정부터 하셨습니다. 무슨 좋은 꼴 본다고 저를 왜 데리고 왔냐고 걱정하셨어요. 30년 이러고 살았는데 나야 아무렇지도 않아. 저 인간 자기 못된 성질 못 참고 저러는 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야? 이 옆에 내가 팔자 좋게 평생 나한테 빌붙어서 먹고 자기만 했으면서 남편한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뭐? 애 결혼하는데 내가 간섭을 왜 하냐고? 네가 그따위로 꾸니까 자식이라는 게 아버지를 저렇게 개무시하는 거 아니야? 집안 꼴을 엉망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예비 시아버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한마디 하려는 듯 앞으로 나서자 시어머니가 남편을 막고 섰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성큼성큼 시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찰싹. 그리고 곧바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예비 시아버지의 뺨을 때리신 거예요. 저와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도 적잖이 놀라셨는지 눈이 휘둥그레지셨더군요. 연병하고 있네. 너만 성질 있는 줄 알아? 내가 지금까지 내 아들 아비 없이 키울 수 없어서 참고 있었지만 이제 더는 아니야. 내가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내일 당장 법원 가서 서류 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원래 속에 화를 참고 사는 사람들이 한번 터지면 무서운 거라더니만 예비 시어머니는 30년 넘게 참고 살아온 울분을 한 번에 내지르셨습니다. 방에 들어가 짐을 싼 캐리어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네가 뭐가 있다고 나가냐고 비아냥거리셨지만 시어머니는 콧방귀도 끼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 괘씸하다고 작년에 내 이름으로 사준 오피스텔 그거 있잖아. 그 오피스텔 계약서랑 도장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혼자 못 먹고 살 줄 알아? 내가 식당에서 설거지 하더라도 너랑은 죽어도 못 살아.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그대로 집을 나가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원래 아들에게 주려고 점 찍어준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아들이 자신의 말을 안 듣고 월세를 얻어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욱하는 마음에 시어머니 명의로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 지금까지 공실로 둔 상태로요. 집을 나와 남자친구는 자신이 구한 전셋집으로 가자고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지만 시어머니는 극구 사양하셨습니다. 혼자 지내고 싶으시대요. 지금까지 시아버지 옆에서 수발들며 고생한 보상이 그 오피스텔 가지고는 턱도 없지만 어쨌든 안 보고 살면 속이라도 편할 것 같다고요. 저와 남자친구는 시어머니가 걱정됐지만 당분간 혼자 계시고 싶다고 해서 오피스텔에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단 며칠이라도 쉬게 해드리려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집을 나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사정을 하셨답니다. 다시 돌아오라고요.
그 못된 성질의 시아버지가 콧대 높은 자존심을 꺾고 사정을 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셨나 보더군요. 시아버지는 평생 혼자 물도 한 번 안 떠다 드신 분이라네요. 시어머니에게 온갖 수발을 다 받고 사신 분이 한 달이나 혼자 살았으니 개고생을 하신 거죠. 결국은 백기를 들고 시어머니에게 사과하셨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싹싹 빌려오실 줄 알았나 봐요. 어머니는 이때다 싶으셨는지 조건을 거셨답니다.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에 군소리 말고 허락하라고요. 저와 남편은 결혼 허락을 받기는 했어요. 저는 허락을 받기는 했지만 영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혼자 끙끙 걱정해봐야 뭐하겠어요. 시간은 속절없이 빠르게 흐르는걸요. 어느새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긴장이 돼서 자꾸만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남자친구는 생각보다 태연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긴장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하나도 긴장이 안 된다네요. 오늘만 지나면 자기랑 나랑 공식적인 예비 부부인데 뭐가 걱정돼. 나는 너무 좋기만 한데. 자기 아버님께서 날 미워하시잖아.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나 믿다고 결혼 못 시킨다고 하시면 어쩌지? 나한테만 말하는 거면 몰라도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그러시면 나 진짜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저는 예비 시아버지를 만나기도 전부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저도 시아버지로서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는 없었으니 만나기 전에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그런 일 겪게 할 것 같아?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상견례 날 남자친구의 모습은 어쩐지 평소랑은 달랐습니다. 뭔가 확신에 찬 사람 같았어요. 저는 상견례에 오기 전에 남자친구가 예비 시아버지와 단판을 지키려도 한 건가 싶어 내심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시작된 상견례장은 제 우려대로 엉망으로 흘러갔습니다. 역시나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사리분별을 아예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저희 형제들이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다고 해서 저와 남자친구가 식당 안으로 모셨습니다. 워낙 대식구다 보니 대표로 큰오빠와 큰언니만 상견례에 참석했어요. 저는 먼저 시부모님께 언니 오빠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개념이라고는 없는 시아버지가 대뜸 한 소리를 하더군요. 아이고, 나는 오빠 언니가 아니라 사돈이 들어오는 줄 알았네. 얼추 보면 내 또래로 보이겠는데?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시아버지의 허리를 남자친구가 쿡 찔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의 만행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팡이를 짚으시고 어머니와 함께 식당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만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를 향해 손가락질까지 하면서요. 아이씨고 유지요, 이 정신 나간 놈 같으니 경비원도 모자라 나한테 다리까지 빙신인 사돈을 보라는 거냐? 시아버지는 남자친구의 머리통을 한 대 쥐어박더니만 대놓고 아버지를 모욕하셨습니다. 그러자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타오르더군요. 당신 사돈들분들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사돈은 무슨. 당신이 이렇게 무르게 보니까 아들놈이 그 좋은 대학 나와서 남의 밑에서 시중 드는 일이나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더 볼 것도 없어. 난 저런 거지 같은 집안이라는 건 절대 사돈 못 맺으니까 결혼 엎어!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눈이 횟가닥 도는 줄 알았습니다. 무식해도 어떻게 저런 무식한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 연세가 8순이세요. 그 연세에 다리를 절면서도 학교에서 경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식들이야 매일 아버지를 말리죠. 제발 몸 생각해서 그만 일하시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 남는 게 꿈이랍니다. 평생의 낙이라고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의 꿈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큰아들 정도 나이밖에 안 되는 사람이 감히 그딴 소리를 하니 들어줄 수가 없었죠.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한이 있어도 시아버지를 가만두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시아버지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겁에 질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하던 남자친구가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뜬금없는 소리를 했어요. 갑자기 시아버지에게 당장 사과를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회예요.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아버님께 사과하세요. 이놈의 새끼가 어디 감히 아버지한테 사과하라 말아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다리 저는 노인네한테 사과하라는 거야? 너 정신 나갔냐? 남자친구와 시어머니의 말에도 시아버지는 아랑곳 않고 소리를 버럭 질러댔습니다. 그때였어요. 남자친구는 더는 기다려줄 수 없다는 듯 크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 저는 충분히 기다려드렸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제 장인어른 되실 이분이 아버지가 그토록 입이 마르게 오랫동안 얘기하셨던 바로 그 은사님이에요. 남자친구의 말에 자리에 있던 가족들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조차도 모르고 있던 이야기니까요. 무슨 개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저 노인네가 누구라고? 아버님 조남이 바로 이 성자 제자예요.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순간 시아버지가 입을 쩍 벌리시더니 악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제야 아버지를 알아보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진작 이 사실을 알고 저에게 그렇게 태연하게 굴었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시아버지의 은사님이시니 시아버지께서 저를 반대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남자친구는 시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런 식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시아버지에게 미리 말씀드릴 걸 그랬다고 후회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시아버지의 은사님이라는 사실을 남자친구가 어떻게 알았는지 더 궁금했어요. 아버지와 시아버지도 서로 알아보지 못한 걸 남자친구는 알고 있었다는 게 신기해서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아주 어릴 적부터 시아버지께선 국민학교 시절 은사님이었던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이성재 선생님이었는데 당시에 이재박 선생님이 된 새내기 총각 선생님이었어. 그 선생님 아니었으면 난 아마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 시아버지는 어린 시절 고아나 다름없이 큰 분이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큰아버지 댁에 얹혀 살았는데 어린 나이에 눈칫밥을 먹었대요. 거기다가 어린애한테 집안일까지 다 시켜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는 큰어머님이 큰아버지가 안 계시면 밥도 안 주셨대요. 큰어머니가 본인 밥과 사촌들 밥만 차려두고 시아버지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대요. 그러다가 큰아버지가 돈을 벌기 위해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셨는데 그때는 아예 한 끼도 먹지를 못했다네요. 그 시기에 우리 아버지를 만나신 거죠. 담임과 학생으로요. 아버지는 항상 먹을 걸 학교에 싸가셔서 아이들과 나눠 드시던 분이잖아요. 당시에 시아버지가 너무 말라 아버지가 매일 걱정하셨대요. 그리고 당시에는 가정 방문이라는 게 있어서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네 집에 방문하기도 했는데 그때 시아버지의 집에 가보고 아버지는 바로 시아버지의 상황을 알게 되셨나 봐요. 그날 이후 큰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을 때 바로 면담 신청을 하기도 하고 밥을 못 먹고 오는 날이면 도시락을 2개씩 챙겨주셨대요. 그러다가 국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큰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는 바람에 아버지를 찾아오지 못해 내내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답니다. 나중에 돈 벌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성재 선생님에게는 꼭 감사의 뜻을 전해야지 했는데 도무지 어디 계시는지 찾을 수가 없다. 지호, 네가 선생님 좀 수소문해봐라. 시아버지가 남자친구에게 은사님을 좀 찾아보라고 하시기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아버지가 근무했던 학교들을 차례로 다 돌아다니며 수소문을 했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개인정보가 중요한 시대에 이름과 사진 한 장으로 사람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워낙 존경하고 좋아하다 보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얼마 전 제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이름을 말했는데 남자친구가 꼬치꼬치 어느 학교에 근무하셨는지 물어보기는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시아버님의 은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상견례 날 양가 가족들이 만나면 서프라이즈 선물로 2분께 알려드리려고 했더라고요.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그 전에 시아버지가 다 망쳐버렸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시다가 이내 아버지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성재 선생님 맞아요? 제가 어떻게 선생님을 못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바보 천지예요. 선생님,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선생님. 시아버지는 말을 더듬으며 두서없이 마구 떠들었어요.
자신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면서 볼을 손바닥으로 짝짝 때리다가 울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 아버지에게 그만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결혼 같은 거 안 해도 될 만큼 화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께서 시아버지에게 다가가셨어요. 이제야 기억이 나네. 너 굴다리 아래 2층 벽독집 살던 춘식이구나. 아마 큰아버지랑 같이 살았었지. 아버지는 화도 안 나는지 시아버지 이름까지 기억해내시며 아는 체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이런 순간까지 사람이 좋아야 하나 해서요. 선생님 맞아요. 저 춘식이에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 굶어 죽었을 텐데 제가 어쩌다가 선생님께 이런 무례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3살 때 배를 탔어요. 비가 오든 태풍이 불든 24시간 울렁거리는 바다 위에서 물고기만 잡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무식한 인간이 돼버렸나 봐요. 선생님 몰라 뵙고 죄송합니다. 이제는 아예 바닥에 엎드리기까지 하시더군요. 그래 맞다. 그때 네가 큰아버지 따라 배 탔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걱정한지 몰라. 어린 나이에 고생 많았다. 아버지는 성지도 않은 다리를 간신히 구부리며 시아버지의 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이해해달라고 하시더니만 저를 며느리로서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시아버지로서 잘하겠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에 제가 기가 차서 나서려는데 아버지께서 시아버지의 손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러시곤 하시는 말씀에 눈물이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준식이 너랑 내가 이렇게 다시 만난 거야 나도 감사하고 기쁘지만 있었던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네가 아는 소리 듣고도 단단한 성미의 내 딸이 결혼하겠다고 할지 모르겠다. 상견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결혼 이어갈지 두 사람이 조금 더 상의를 해보기로 하자. 역시나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너무 잘 아셨어요.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 그 정신없는 순간에도 이미 예상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저는 결혼이 망설여졌어요. 시아버지 때문에요. 남자친구와의 화목한 미래에 시아버지가 분명히 걸림돌이 될 거라는 게 너무도 확실했거든요. 시아버지는 당신이 앞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며느리를 떠받들어 모시겠다고 하셨지만 아버지와 저의 생각은 같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남자친구는 시아버지께서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분명 달라지실 거라고 기대했지만 제 마음이 동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사실 상견례 이후 벌써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 제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한 건 아니에요.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아버지가 저의 시아버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이사들이 모두 다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주말마다 우리 집으로 출근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에게 그토록 큰 잘못을 하셨지만 당신의 제자이니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거겠죠. 세아가 지호한테 들으니까 네가 초콜릿 좋아한다고 하더구나. 이거 내 주변에 배 타는 후배한테 부탁해서 유럽에서 사온 초콜릿이야. 이거 받고 우리 아들도 다시 한번 받아줘. 제게 사정하시는 모습이 정말 그전에 봤던 분과 같은 분인가 싶더군요. 너무 달라져서요. 저는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본 모습 중 어떤 모습이 시아버지의 진짜 모습인가 싶어서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유부 선배님들은 어떠십니까?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이 결혼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저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아직도 자려고 누우면 시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무례하게 굴던 모습이 떠올라요. 이대로 남자친구와 결혼한다면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오르며 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하나하나 읽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고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항상 재밌게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저도 한번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제보하게 된 얘기는 심호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저는 남편과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아직도 남편의 첫인상이 기억날 정도로 강렬했어요. 남편은 제가 동아리에 들어간 첫날 청재킷을 입고 동아리방에 다른 선배와 웃으며 들어왔는데 제가 먼저 첫눈에 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졸졸 쫓아다녔고 결국 연애까지 성공하게 되었죠. 저는 남편의 외모를 보고 반하게 되었지만 사실 남편은 성격이 더 좋았어요. 자상하고 다정하고 무엇보다 진취적인 모습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은 3남매 중 첫째였고 장남으로 태어나서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것 같다고 남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3남매라는 소리를 듣고 자세히 물어봤었는데 막내가 여자라는 거예요. 막둥이가 여자면 정말 예쁨 많이 받았겠다. 딸 낳고 싶으셔서 계속 낳으셨나? 아니, 우리 엄마는 셋째도 아들이길 바라셨어. 그래서 삼형제를 원하셨는데 딸이 나왔다고 하시더라. 보통 형제를 키우시면 한 명쯤은 딸을 바라시던데 정말 남아선호 사상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제가 결혼할 줄 몰랐으니까 그냥 넘겼던 기억이 나요.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다가 중간에 군대에 가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남편의 면회란 면회는 다 갔습니다. 아직도 군대 얘기가 나오면 남편을 괜히 한 대 치게 될 정도로 지극정성이었죠. 그래도 제가 좋았으니 면회도 간 거겠죠? 사실 저도 처음 가보는 거라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전역을 하게 되었고 둘 다 졸업도 하게 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결혼은 단순히 우리 둘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이어지는 거니까 서로 집에 인사를 가기 전에 많이 얘기를 꺼냈어요. 저는 자매로 태어나서 위로 언니가 있는데 언니를 남편한테 소개시켜 주었는데 언니가 저한테 나중에 집에서 남편 놓치지 말고 꽉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부모님에게 인사시키진 않았지만 언니가 남편을 좋아하니 저도 기분이 괜히 좋았죠. 왜냐하면 제 가족한테 인정받은 거잖아요. 언니는 항상 저한테 어릴 때부터 저는 성격이 맹해서 남자를 잘 골라야 한다고 거의 세뇌했어요. 언니한테 인정을 받고 나서 저도 남편에게 남편 동생들을 보고 싶다고 했죠. 왜냐하면 사실 남편 동생 중 막내 동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남편의 군대 수료식에도 둘째 동생만 왔었기 때문에 있다는 소리만 듣고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 어찌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막내도 보고 싶다고 하니까 남편이 살짝 당황하더라고요. 막내? 내가 한번 그럼 얘기해볼게. 그런데 막내가 나올지 모르겠네. 왜? 혹시 내가 불편하려나? 아니, 그건 아니고 막내가 집이랑 연락을 잘 안 해. 왜? 무슨 일 있어? 남편은 상당히 곤란해 보였어요. 저는 더 궁금해서 물어봤지만 남편은 막내 동생에게 연락해본다고 하고 그냥 말을 넘기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글쎄 남편의 막내 동생 전화였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준상이 오빠 막내 동생이에요. 할 말 있어서 전화했어요. 혹시 둘이 따로 만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만나보고 싶었어요. 둘이 볼 수 있어요. 명동에서 보는 거 괜찮으세요? 저는 사실 당황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둘이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별 상상을 다 하면서 친언니한테 얘기하자 같이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럴까 생각했지만 저에게 따로 얘기할 정도면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혼자 나가게 되었어요. 명동의 한 카페에서 막내 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미리 흰색 카디건을 입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얼굴만 봐도 남편 얼굴이 보여서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어색하게 인사를 했는데 막내 동생은 복잡한 표정으로 앉아있더라고요. 저만 혼자 어색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준상이 오빠만 생각하면 정말 사람 좋아요. 제 오빠지만 정말 착하고 다정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가씨가 미리 연락해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막내 동생은 한숨을 작게 쉬더니 이어서 말했어요. 언니 사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사실대로 말할게요.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언니가 너무 착해 보여서요. 언니, 우리 집하고 결혼하지 말아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 시어머니 될 사람 정말 남아선호 사상 굉장히 심해요. 안 봐도 시집살이를 시킬 게 눈에 보여요. 저도 대학만 졸업하면 바로 나갈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놀라서 마시던 찻잔도 떨어뜨렸어요. 손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군대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집안 자체가 그냥 아들만 보고 살아요. 저는 막내지만 온갖 구박은 다 당했어요. 언니 귀하게 자랐을 텐데 가서 고생만 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오빠만 생각하면 사람은 참 괜찮지만 우리 부모 생각하면 이 결혼은 안 돼요. 제가 너무 놀라자 제 옆자리로 와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진짜 잘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집에 인사라도 한번 가보세요. 오빠한테는 그냥 언니랑 둘이 여자끼리 잘 맞을 것 같아서 따로 만났다고만 말할게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요. 저는 정말 충격이 컸어요. 막내가 따로 사는 이유가 바로 차별 때문이라니 저는 정말 놀랐어요. 들어보니 정말 차별이 심했더라고요. 대학 등록금도 오빠들은 내주었지만 막내는 받지 못했대요. 어릴 때부터 여자라고 간식도 안 주고 밥도 조금만 줬다고 하더라고요. 갈비찜을 해놔도 오빠들만 먹이고 신우는 먹이지도 않았대요. 과자를 사도 2개만 사서 신우는 주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오빠들은 책이며 공책이며 다 새로운 것으로 사줬는데 신우는 오빠들 거 쓰라고 하면서 지원을 잘 해주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형제들이 순해서 몰래 따로 챙겨주기도 하고 그랬다네요. 부모님이 차별이 심했지만 자기가 이제까지 그래도 버티고 산 것은 오빠들 덕분이라며 특히 제 남편을 칭찬했어요. 큰오빠는 어릴 때부터 자기를 가장 많이 챙겨준 사람이고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일단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고 언니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털어놓자 언니는 일단 한쪽 말만 들은 거니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했어요.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남편에게 연락해서 당장 이번 주 주말에 인사를 가자고 전했죠. 그리고 예상보다 빨리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저는 막내에게 들은 말이 있어서 너무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밥을 잘 먹지도 못하고 종일 걱정만 하느라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죠. 약까지 사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남편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너무 손을 떠니까 남편이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막내가 뒤에 서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에게 눈인사를 하길래 저도 눈웃음을 지어주고 바로 부모님을 뵀어요. 어서 와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반겨주셨어요. 시아버지와도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정말 각오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음식이 많더라고요. 그걸 보고 일단 안심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시아버지는 생각보다 정말 많이 과묵하셨어요. 남편한테 듣기로는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전날 시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문장은 2-3문장 뿐이었어요. 그냥 성격이 원래 저러신가 보다 생각하고 넘겼었는데 제가 의외라고 느꼈던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분명 시누이는 저에게 경고했었는데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저에게 친절하더라고요. 아들을 많이 예뻐하시는 것은 저도 느꼈지만 저에게도 잘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사람은 한 번 봐서는 모르고 계속 봐야 아니까 완전 마음이 안심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언니한테도 시어머니 첫인상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했어요. 친언니는 저에게 막내 신우가 말해준 것은 정말 고맙지만 사람 말은 양쪽 다 들어봐야 한다며 일단 남편과 대화를 많이 해보라고 했어요. 저도 언니 말에 동의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어느 날 진지하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자기야, 사실 맞아. 막내가 말한 것 거짓은 아니야. 우리 어머니 정말 남아선호 사상이 심하셔. 하지만 저 시대 분들은 대부분이 다 그러시잖아.
어차피 결혼하게 된다면 우리는 나가 살 거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중간에서 정말 많이 노력할게. 남편은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말해주었어요. 사실 남편이 아예 없는 소리라고 하면 저도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사실이지만 우리 같이 이겨내보자 하길래 신뢰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 남편만 믿고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우리 친정에도 남편을 보여주었어요. 부모님은 예상대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남편이 훤칠하고 성실하고 다정하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결혼 준비할 때는 사실 시댁과 몇 번 부딪혔어요. 우리 친정이 상대적으로 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과정이나 예단 문제에 있어서는 괜찮았어요. 특히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남편을 매우 좋아하는 것을 잘 아시니까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돈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런데 부딪혔던 것은 결혼식장 위치와 하객 보증 인원, 그리고 한복 색상이었어요. 결혼식장 위치는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고민이었어요. 저는 저와 남편 그리고 시댁과 친정이 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서울에 있는 결혼식장을 골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과 제가 상의도 없이 서울에 골랐다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적어도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결정해야지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니? 저는 사실 시어머니가 왜 화를 내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가 뭐를 잘못한 거냐고 물어봤는데 남편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남편이 잘 달래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하객 보증 인원 관련해서는 우리 부모님도 조금 곤란해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친정아버지도 사업을 하세요. 저는 양측 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니까 보증 인원을 넉넉히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걸 아시더니 저한테 대놓고 서운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니? 시댁 무서운 줄을 모르네. 나는 정말 너무 서운하다가 너희 아버지 사업 잘 된다고 으스대는 거니? 이런 식으로 우리 집 눈치 주는 거야? 어머님,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증 인원이 너무 많으면 조금 줄일까요? 정말 끝까지 이러네? 정말 실망이다. 저는 보증 인원이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시어머니 화법이 정답을 얘기 안 하시고 빙빙 돌리는 화법이신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시어머니의 감정이 상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남편에게 중재를 요청했어요. 남편을 통해서 들은 말로는 보증 인원이 너무 많아서 시댁을 무시한다고 느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친정 부모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친정아버지가 사업을 꽤 크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증 인원이 적어지니까 친정 부모님이 당황하셨죠. 단순히 축의금 문제를 떠나서 사업적으로 얽혀있는 부분도 많았다고 해서 상당히 곤란해하셨어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 중간에서 매우 고생했지만 그래도 우리 친정 부모님께서 한 발 물리셨어요. 결혼 전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나 싶었는데 글쎄 활용점정으로 한복 색상 문제가 터졌어요. 보통 신부 한복은 분홍색으로 입고 신랑 측은 하늘색으로 입는 거 다들 아시죠? 요즘은 그래도 좀 덜하다고 하는데 제가 결혼할 때는 저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같이 한복을 고르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분홍색 한복을 고집하셨어요. 어머, 나는 분홍색 입어야겠어. 내 얼굴하고 정말 잘 어울려. 난 이걸로 해야겠어. 보통 신랑 측은 하늘색을 입으셔요. 오죽하면 한복집 직원분께서 나서서 신랑 측은 하늘색을 입는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색상만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사극에 나오는 중전마마 옷 아시죠? 엄청나게 화려한. 정말 한복집 직원분 말을 빌리자면 어디 국가 행사 때 입고 나오는 그런 옷을 고르고 입겠다는 거예요. 친정엄마 얼굴을 봤는데 엄마도 당황하시고 언짢아 보이셨어요. 적어도 물어보고 골라야 하지 않겠어요? 다짜고짜 고르고 본인은 다 정했다며 비녀를 고르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하늘색 한복도 정말 잘 어울리세요. 이것 한번 입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아무리 유도해도 본인은 그 화려한 무슨 중전마마 옷을 고르고 입겠다고 했어요.
제가 중간에서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게 티가 났는지 친정엄마는 본인은 그냥 무난한 한복을 고르셨어요. 한복을 다 고르고 나와서 한정식 식당에 갔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아들들과 자기 자랑만 계속했어요. 저도 남편 잘난 거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모를 수가 없죠. 제가 그래서 첫눈에 반했으니까요. 그런데 친정엄마도 있는데 계속 아들들이 얼마나 기특한지 모른다며 공부도 어릴 때부터 잘했고 성실하고 착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복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회사 때문에 없었는데 자리에 없는 사람을 계속 칭찬하니까 받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가서 엄마가 저에게 말씀하셨죠. 선아야,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저는 엄마가 왜 저러시는지 이해는 갔지만 결혼은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새벽까지 설득했어요. 엄마, 어차피 결혼하면 이제 따로 살 거야. 내가 한복은 중간에서 준상 씨랑 연락 잘해서 해결해볼게. 한복 때문이 아니야.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나는 무슨 네가 팔려가는 줄 알았어.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을 다 하고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 했어요. 제가 아무리 준상 씨를 좋아해도 결혼은 어른들의 약속이고 또 저는 저를 소중하게 키워주신 엄마가 속상해하시는 것을 더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 하니까 남편은 전화를 끊자마자 우리 집으로 왔어요. 제가 나가서 얘기하자 했더니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우리 집으로 들어가서 엄마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일만 아니었어도 같이 가서 상황을 중재했을 텐데 그러질 못했어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어머님께는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곤 엄마도 저도 예상하지 못했죠. 엄마는 그때 되게 당황하셨지만 남편이 집에 돌아가자 저에게 남편감 하나는 잘 골랐다고 하시며 결혼식 한복은 그냥 시어머니 입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엄마도 남편이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잘할 것을 아셨나 봐요. 그렇게 그 뒤로는 큰 별탈 없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또 작은 소란이 일어났죠. 글쎄 시어머니 전화가 온 거예요. 너는 도착했으면 도착했다고 전화를 해야지. 결혼식 올렸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거니? 저는 신혼여행이 끝나고 어차피 다 인사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가서도 연락해야 하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것도 당일에요. 제가 당황하자 옆에서 남편이 대신 말렸고 뭔가 서러워져서 엄마에게 전화했더니 친정엄마는 오히려 왜 전화했냐고 푹 쉬라고 빨리 끊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옆에서 달래줘서 참을 수 있었죠. 신혼여행이 끝나고 시댁에 인사하러 갔는데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쳐다도 보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보고 싶었어. 잘 쉬고 왔니? 저는 제가 투명인간인 줄 알았잖아요. 신우가 옆에 와서 조용히 인사하길래 신우랑 그나마 대화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태도와 달리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아주 즐거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 한 집에 사는 것이 어찌나 즐겁던지 이래서 사람들이 다들 결혼하고 사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결혼하고 바로 다음에 시동생도 결혼했어요. 남편과 시동생의 나이차가 연년생이라 둘이 비슷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동서가 될 분을 우리 부부가 먼저 만났는데 참하고 웃는 모습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네 집은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았나 봐요. 시어머니가 대놓고 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정말 내가 속상해서 살 수가 없어. 아들 결혼하는데 집 하나 못 해주고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자꾸 나와. 저와 남편을 집으로 불러서 우시는데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부부도 이제 신혼인데 뭘 해줄 수가 없고 시어머니도 딱히 우리에게 무엇을 명확히 바라진 않으셨고 정말 불러서 하소연만 하셨어요. 듣기 좋은 소리도 3번이면 지친다고 하잖아요. 저런 상황이 지속되자 저는 힘들더라고요. 시아버지 사업은 시공과 관련된 사업이었는데 지금도 그렇고 저 시대에도 그렇고 워낙 숙련된 기술자가 많은 곳이라 다 인맥으로 돌아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시아버지 사업이 그렇게 수완이 좋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생이 결혼하게 되어도 집을 마련해주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또 남편하고 결혼했고 시동생도 평소에 저에게 정말 친절했기 때문에 문득 친정아버지가 생각나서 친정에 가서 조심스럽게 부모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아빠, 시아버지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엄마는 제 얘기를 곰곰이 들으시더니 마침 이번에 공장 기숙사를 새로 짓기로 했는데 시아버지 업체와 계약을 맺겠다고 했어요. 친정부모님은 두 분이 식품 공장을 하셨는데 매출이 점점 좋아지면서 직원들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기숙사를 크게 지을 예정이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남편은 굉장히 좋아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된다고 했어요. 시부모님 성격상 우리 집에서 도와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신다고 난리치실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친정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과 긴 토의를 했고 결론은 몰래 계약을 맺기로 했어요. 어차피 친정부모님은 바쁘셔서 직접 계약을 하시는 건 아니었고 직원이 대신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렇게 계약이 성사되었고 사실 정말 큰 계약이었거든요. 당연히 시댁에선 난리가 났어요. 영세 개인업자가 갑자기 큰 거래를 하게 됐잖아요. 시어머니는 그 상대가 우리 부모님인 것도 모르고 저에게 자랑도 많이 하셨어요. 너희 시아버지가 능력이 워낙 좋아야지. 정말 이 사람도 그렇고 우리 아들들은 능력 하나는 타고났어. 넌 정말 복 받았다 얘. 어딜 가서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을 만나겠어? 남편이 옆에서 그만하라고 아무리 말려도 본인은 당당하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시동생도 넉넉하게 결혼할 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어머니는 시동생까지 결혼하자 본성을 대놓고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심하다고 했잖아요. 정말 동서까지 시댁에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대놓고 차별하셨어요. 명절 때 같이 모이면 꼭 저와 동서만 일을 시켰어요. 아니, 시누이까지도요. 아들들이 부엌에 들어오면 정색하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며느리들이 고생하는 것을 잘 아니까 최대한 본인들도 도우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또 난리가 나셨어요. 너희는 이런 거 타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여자들이 하는 거야. 가서 쉬어, 누워. 아들, 제발. 또 밥을 먹을 때 상을 차려서 저도 앉았더니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여자는 거기 앉는 건 아니야. 이리 와야지. 하시면서 저를 따로 부엌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양푼을 가지고 오더니 대충 반찬을 다 넣고 그걸 비벼서 저와 동서 그리고 신우에게 먹으라고 숟가락을 꽂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의 이런 만행은 저와 동서가 아이를 낳자 훨씬 심해졌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동서의 집이 여유 있지 않으니 제가 느낄 정도로 무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딸을 낳았고 동서는 아들을 낳았거든요. 완전히 대우가 달라져서 깜짝 놀랐답니다. 제 딸이 동서 아들보다 2살이 더 많은데 저희 딸은 돌잔치 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손자 돌잔치 때는 직접 장소도 구하고 돌반지까지 사서 주더라고요. 아이를 낳은 직후 반응도 크게 달랐었지만 시어머니의 손자 사랑은 나이가 지날수록 더 심해졌어요. 제 딸아이 다영이는 생선을 되게 싫어하는데 손자 민준이는 생선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다영이가 생선을 싫어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어릴 때 시어머니가 애들 밥을 먹이자고 하고 다영이와 민준이를 데려가서 밥을 먹이시더라고요. 저와 동서는 쉬고 있으래서 저는 내심 속으로 고마워했었는데 다영이는 그날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글쎄 민준이한테만 생선구이 가시를 다 발라주고 다영이는 발라주지 않아서 다영이가 생선뼈 발라놓은 것을 먹게 되었고 그대로 목에 가시가 박혀서 응급실에 갔어요. 아무리 그래도 손녀고 자기 첫째 아들의 자식인데 차별이 정말 심하더라고요. 그 뒤로 다영이는 생선만 보면 기겁을 해서 우리 집에서나 친정에선 생선을 일부러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꼭 명절이나 생일이나 시댁에 갈 일이 있으면 생선구이를 해놓더라고요. 이외에도 다영이가 인사하면 모른 척하거나 잘 받아주지도 않고 민준이가 인사하면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 왔어? 우리 소중하고 귀중한 우리 손자. 할머니 보러 온 거야.
다영이가 인사하면 받아주지도 않더니 민준이가 인사하면 저러는 게 정말 같은 어른이지만 정말 불편했어요. 또 저는 다영이가 공부를 조금 못하더라도 정직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길 바랐거든요. 이건 남편의 교육 철학도 똑같아요. 우리 부부는 다영이가 문제집을 풀고 시험 성적을 높게 받는 것보단 우리랑 같이 산에 가고 바다를 보며 자연을 느끼고 동물과 교감하며 살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다영이는 학업적으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았어요. 저는 공부보다는 본인이 뭐를 원하고 잘하는지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영이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크게 신경이 쓰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민준이는 경우가 달랐어요. 사실 동선에는 여유가 많이 없었고 시동생도 그렇게 능력이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입김에 많이 휘둘리는 편이었죠. 우리 친정에서 계속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시댁은 점점 여유가 많이 생겼거든요. 시어머니는 민준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여기저기 학원도 많이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동서에게 돈을 주면서 민준이를 거기에 보내라고 시켰죠. 동서는 안 그래도 민준이 교육에 관심이 많았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돈을 주면서 보내라고 하니까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고맙다고 어머님밖에 없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더 기세등등해졌어요. 그래서 다영이만 보면 공부하라고 말하더라고요. 다영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그 비교는 훨씬 심해졌어요. 그래서 일부러 남편과 친정에서 다영이를 더 많이 사랑해주곤 했어요. 또 신우는 정말 대학을 졸업하면서 독립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가끔 시댁에 오면 다영이를 정말 많이 예뻐해줬어요. 그래서 다영이도 우리가 시댁 행사에 간다고 하면 고모도 오는 거냐고 물을 정도였어요. 언제는 또 시댁 제사가 있어서 시댁에 갔던 적이 있어요. 제가 들어갔더니 동서와 민준이가 미리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준이가 무슨 학습지를 풀고 있는 거예요. 민준이 할아버지 댁에 와서도 공부하는 거야? 대단하다. 제가 칭찬하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 너 이 딸도 공부시켜. 애가 맨날 물어보면 어디 놀러 갔다는 말밖에 안 하는데 이게 말이 되니? 너는 애기 엄마가 됐으면 집에서 공부를 시켜야지. 도대체 같이 놀러 다니면 어떡하니? 저는 그냥 민준이를 칭찬하려고 한 말인데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니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어머님, 다영이는 아직은 저와 남편하고 노는 걸 더 좋아해요.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시킬 거예요. 지금부터 시켜야지 뒤처지지 않아. 그래도 아빠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뭐라도 잘하는 게 있긴 하겠지. 저도 저 말에는 당연히 기분이 상했죠. 그래도 다영이가 제 눈치만 보고 있길래 괜찮다고 하고 일부러 방에 들어와서 남편에게 빨리 오라고 문자를 하고 다영이에게 말했어요. 다영아, 엄마는 네가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상처받지 마. 다영이는 그제야 안심이 됐는지 저를 끌어안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우는 아이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가서 진지하게 남편에게 말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나한테 뭐라 하는 거는 그냥 넘겼어. 왜냐면 나는 그런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고 당신이 충분히 나에게 잘해주니까 의지하며 살 수 있잖아. 그런데 다영이는 아직 미성년자고 초등학생이야. 저렇게 어린아이한테 어릴 때부터 민준이랑 비교하시는 거 너무하지 않아?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당신도 다영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 알아. 아이가 상처받는 건 원하지 않잖아. 다영이랑 당신한테는 그냥 미안한 마음만 들어. 나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 성격이 저러신 것을 알았는데 도저히 말려도 말려지지가 않네. 저는 정말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하시는 것은 넘길 수 있었어요. 저는 원래 타인의 말에 크게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다영이한테 뭐라 하는 거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어머니와의 인연을 끊을 순 없잖아. 아예 평생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최대한 내가 옆에서 중재할게. 다영이한테 자꾸 저러시면 나도 다영이 데리고 시댁 더 못 가. 여보, 어른이잖아. 또 저 시대에는 어쩔 수가 없잖아. 아예 다영이를 친조부모랑 인연을 끊게 하려고? 정말 왜 이러는 거야 당신.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나는 다영이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 내가 언제 신혼 때 당신한테 이렇게 말한 적 있어?
정말 시어머니가 다영이를 차별할수록 우리 집 분위기도 많이 안 좋아졌어요. 남편과의 부부싸움도 대부분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아니, 시어머니만 아니면 우리는 싸울 일이 없었어요. 다영이도 시댁에 간다고 하면 어느 순간 심하게 불편해하고 밥도 잘 먹지 않았어요. 아이가 계속 불편해하자 남편은 어머니에게 그러지 마시라고 말을 직접적으로 하긴 했지만 도저히 손자 사랑은 말릴 수가 없었어요. 사실 시댁에 가면 민준이 사진만 거실에 있고 시어머니의 지갑에도 민준이 사진만 있고 다영이는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영이랑 민준이가 둘 다 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민준이가 좋아하는 음식과 과자만 사놓으세요. 어쩌다 다영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민준이 줘야지 누나가 돼서 뭐 하는 거냐고 해서 다영이가 온 적도 있어요. 이러니 제가 당연히 다영이를 시댁에 데려가는 것은 꺼려지더라고요. 언니, 그거 다 제가 당한 거잖아요. 저한테 했던 짓들 똑같이 다영이한테 하네요. 신우는 시댁에는 안 가도 우리 집에는 자주 놀러 왔었어요. 놀러 오면 항상 제 편을 많이 들어주고 다영이에게 장난감도 사주고 워낙 잘해주니까 다영이는 고모를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신우가 우리 집에 오면 옆에 딱 붙어서 떨어질 줄을 몰랐어요. 내가 결혼 전에 말려줬잖아요. 딱 남편만 보고 결혼했지. 사실 지금도 남편만 보면 너무 좋아. 우리 오빠는 멀쩡해요. 난 정말 우리 엄마지만 엄마가 이해 안 가요. 그래도 힘들어도 이렇게 저를 이해해주는 신우가 있고 가끔 싸울 때 답답한 소리를 하긴 하지만 대부분 제 편인 남편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동서랑은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래도 둘이 시어머니 욕도 종종 하면서 친하게 지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자 상황이 바뀌면서 서먹해졌거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다영이는 무시하고 민준이한테만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니까 동서도 시어머니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 상황을 아는 신우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민준이 만약 대학 가잖아요? 그럼 대학 등록금 4년치 다 준다고 할걸요? 다영이는 뭐 입학하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을 거예요. 나한테 했던 것처럼. 그런데 저는 신우 말을 들으면서 정말 신우도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예쁘고 바르고 똑똑한 신우는 만약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으면 그땐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지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와도 우리 친정에서 전폭적으로 사랑해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우리 친정 부모님은 다영이가 딸이고 아들이고 아주 상관이 없으셨어요. 우리 친언니 아이도 딸이거든요. 어쩌다 보니 자식들도 딸이고 손주들도 딸이었어요. 그래도 친정 부모님은 공주들이 많아서 집이 행복하다고 항상 아이들을 예뻐하셨어요. 어찌나 예뻐하시는지 시댁에서 민준이에게 해주는 것은 비교도 되지 않았어요. 딸의 생일이 되면 다영이가 평소에 가지고 싶어 했던 것들을 다 사주고 평소에도 친정만 가면 다영이 손이 무거운 채로 집에 돌아왔어요. 생선을 싫어하는 다영이를 잘 아니까 한우만 사서 먹이셨고 저한테도 고생 많다며 용돈도 많이 주셨어요. 이렇게 친정에서 다영이를 많이 챙겨주니까 다영이는 오히려 저한테 외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가자고 조르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다영이와 민준이를 대놓고 차별해도 저는 최대한 앞에서 막으려고 했고 집에서 다영이에게 저런 말에 휘둘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다 제가 기분이 나쁜 티를 내기도 했고 실제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고 다영이를 친정에 데리고 가서 명절에 데리고 가지 않기도 했어요. 당연히 시부모님은 난리가 나셨죠. 시아버지는 말이 정말 없으신 편이었는데 저한테 전화해서 이게 무슨 행동이냐고 처음으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렇게 한 이유는 다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명절 전에 시어머니 생일이라 시댁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런데 민준이와 다영이가 둘이 놀다가 둘이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정말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아이들이 넘어지면 당연히 둘 다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넘어진 모습을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봤는데 시어머니는 민준이만 챙기더라고요. 저는 집에 있다가 시어머니가 민준이를 업고 들어오면서 구급차를 부르라고 난리를 치시길래 같이 민준이 상태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영이가 울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에게 소리를 질렀죠. 어머니, 다영이도 다쳤잖아요.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질렀니? 이게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해?
아니, 다영이도 손녀잖아요. 아이가 다쳤는데 민준이만 데리고 오셨어요? 저는 정말 속상하고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따졌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민준이 다친 것만 걱정하고 연고 꺼내고 난리치길래 제 딸은 제가 지켜야 하니까 다영이를 데리고 택시 타고 집으로 왔죠. 남편에게 전화해서 생일이고 나발이고 네 딸은 네가 지키라고 했더니 놀라서 달려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정말 많이 했지만 무시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화난 건 내가 정말 이해해. 나였어도 화가 났을 거야. 그래도 어머니 생신이었잖아. 자기가 아랫사람이니까 먼저 죄송하다고 해주라. 제발 나를 봐서라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다른 날도 아니고 생신이었잖아. 내가 제사였으면 이런 소리 안 해. 결국 남편과 저는 한바탕 싸우게 되었고 저는 명절에 다영이를 데리고 친정에 갔어요. 다영이는 외가에서 계속 있겠다고 하니까 정말 좋아했어요. 시부모님이 난리 나고 남편도 난리 났지만 저는 절대 굽힐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동생에게 연락이 왔어요. 형수님, 얘기 들었어요. 사실 제가 나서는 게 맞나 싶어요. 그래도 그냥 죄송하다는 말 드리려고요. 시동생은 저에게 정말 진솔하게 사과를 했어요. 사실 시동생이 잘못한 것은 없잖아요. 그래도 사과하고 동서도 연락 와서 형님 정말 당황했을 거라고 이해한다고 하길래 다른 사람들은 무슨 잘못인가 했죠. 신우야 뭐 명절에 안 온 지 너무 오래되었으니 상관이 없었지만요. 제가 저 사건을 말하니까 신우는 그럴 줄 알았다며 본인 어릴 때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남편도 저한테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길래 마지막 날 시댁에 갔어요. 제가 먼저 시어머니에게 인사하자 마지못해 인사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형식상 미안하다 하고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 뒤로 서먹하게 지내다가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말을 꺼냈어요. 민준이가 곧 생일이라네. 호텔에서 식사하자고 하는데 갈 거지? 누가 추진하는 거야? 어머니, 여보 불편하면 내가 중간에서 말해볼게. 저는 시모 생일이면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시동생과 동서 생각하고 가기로 결정했어요. 무려 5성급 호텔을 빌려서 생일 파티를 하더라고요. 다행히 거기선 별탈이 없었어요. 그리고 민준이 생일이 지나고 다영이 생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민준이 생일 때는 호텔에서 생일 파티를 했는데 다영이 생일은 그냥 지나갈 게 뻔해서 친정에 말했어요. 친정 부모님께선 민준이 생일 파티를 한 곳보다 훨씬 좋은 호텔로 장소를 잡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다영이의 10번째 생일이었거든요. 워낙 친정에서 다영이를 예뻐하셔서 생일 파티를 크게 열게 되었어요. 저는 다영이가 이렇게 사랑받고 사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다영이의 생일 파티를 하게 되었고 신우도 초대했어요. 신우는 다른 날도 아니고 다영이 생일이라면 당연히 와야 한다고 와주었어요. 그렇게 온 가족을 불러서 호화롭게 생일 파티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정말 시어머니는 밉상이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선물을 사왔는데 시부모님만 안 사왔더라고요. 제가 뭐 엄청 대단한 선물을 바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의 표시로 몇만 원짜리 장난감 정도를 사오길 바랐어요. 민준이 때처럼 호화롭게 생일 파티를 열어달라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장난감도 없이 빈손으로 와서 표정도 좋지 않길래 괜히 불렀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날이니까 드레스를 입은 다영이 머리에 왕관도 없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평소에 가지고 싶어 했던 고가의 선물은 친정 부모님께서 해주셔서 다영이가 정말 행복해했어요. 그렇게 저는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뭐지 싶어서 들어갔는데 친정아버지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화를 내시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웬만한 일에 동요하시는 성격이 전혀 아니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소녀딸 생일 파티에서 저렇게 화가 나시다니 왜 그런지 물어보려고 다가갔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노려보고 계신 쪽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또 저 인간이 무슨 막말을 했길래 그러나 싶었어요. 당신 회사 먹여 살린 거래처 사장이 나야. 이제 나는 당신네 집안 회사랑 거래 안 해. 우리 딸이 부탁해서 실력도 안 좋은 곳에 맡겼더니 뭐? 태어난 게 죄? 애한테 그게 할 소리입니까?
저는 정말 내용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애한테 태어난 게 죄라뇨? 그것도 생일 파티에서요. 다영이를 보니까 신우 품에 안겨서 울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오해라고 하는데 오해는 무슨 오해겠어요. 인성이 그대로 나온 거죠. 저도 화가 나서 따졌어요. 어머니 정말 가지가지 하시네요. 원래 그런 것은 알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랑하는 첫째 아들 자식인데 너무 하시네요. 애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잖아요. 저는 정말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우니까 친정엄마도 속상하신지 남편한테 뭐라 하기 시작했어요. 정서방, 정말 너무 실망이야. 이제껏 내 딸과 손녀딸이 이런 취급을 받았던 거야? 남편은 친정엄마에게 사과하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따지고 친정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화내시고 시동생은 중간에서 말리고 정말 소란스러웠어요. 저는 신우와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다영이를 안심시켰어요. 다영아, 신경 쓰지 마. 다영이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야. 앞으로 할머니 안 봐도 돼. 다 잊어버리자. 언니, 내가 대신 미안해요. 저도 엄마 정말 싫어하지만 이번은 너무 심했어요. 아유, 아가씨가 왜 사과해요. 나 앞으로 시부모 안 보고 살 거니까 괜찮아요. 저 말은 완전 진심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시부모 얼굴 보고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영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내 새끼한테 저런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 살겠어요? 시간이 지나고 시동생이 친정부모님을 데리고 나왔어요. 저보고 형수님 정말 죄송하다는데 진짜 속이 말도 아니었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다영이 생일 파티였잖아요. 친정부모님도 너무 화가 나셨는지 거래 끊고 인연도 끊으라고 했어요. 친정엄마는 속상하신지 오래 우셨어요. 이제껏 이런 취급을 당했었냐고 제 손을 잡고 우시는데 저도 그동안 참은 게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뒤늦게 내려와서 저에게 앞으로 자기가 부모 안 보고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우리 부모님에게도 정말 죄송하다고 몇 번이고 사과를 했어요. 친정아버지는 정말 화가 많이 나셔서 바로 다음 날에 거래를 끊으셨어요. 정말 거래를 끊을 줄은 몰랐는지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전화하고 심지어 친정부모님께 전화하더라고요. 친정아버지는 아직도 이 얘기가 나오면 화를 그렇게 내시곤 하세요. 아버지는 저도 정말 예뻐하셨지만 다영이를 인생의 보물로 여기시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영이에게 막말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친정엄마도 저에게 남편과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도 좋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어요. 저는 끝까지 절대 받지 않았고 남편에게는 다시는 너희 부모님하고 인생 살면서 볼 일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남편도 본인 엄마가 자기 딸한테 태어나지 말아야 했다고 할 줄은 몰랐는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 못지않게 남편도 정말 충격이 크긴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저는 당신이 보고 싶어서 찾아가는 것까지는 말리지 않겠다. 하지만 다영이와 나는 절대 너희 엄마 볼 일 없을 거라 했더니 본인도 이번엔 확실히 정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도 저에게 잘 생각했다 했어요. 저는 저 일이 일어나고 결혼 전에 신우가 저를 말렸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때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겠죠? 하지만 정말 시부모, 특히 시모만 빼면 남편과의 결혼은 꽤 괜찮았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다영이가 상처받았을 거라고 심리상담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나가봤는데 확실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많이 심적으로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다영이가 힘들어할 때는 이제 친할머니는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전해줬어요. 다영이는 저에게 몇 번이나 되물었어요. 엄마, 진짜 할머니 안 봐도 되는 거지? 나 이제 친가 안 가도 되는 거지? 다영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니 하루라도 빨리 인연을 끊을 걸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이제 앞으로 안 보고 살 거니까 이걸로 위안을 삼으려고요. 남편과도 대화를 정말 많이 해서 결국 부부 사이는 원만하게 해결되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직도 종종 연락이 와요. 문자로도 본인이 잘못했다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다시 연락할 마음은 없었어요. 제가 받지 않고 답장도 안 하니까 번호를 바꿔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정말 끈질기다 생각했지만 이제는 뭐 시어머니인 것을 제가 알아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과묵하신 시아버지도 연락이 오던데 그러게 애초에 있을 때 잘하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영이한테 조금이라도 잘해줬으면 저도 사람이니까 마음이 동했을 텐데 말이에요. 친언니는 저에게 어차피 자승자박이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질해서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으려고요. 그리고 시댁하고 연을 끊으니까 정말 마음이 어찌나 편한지 몰라요. 친정집에도 훨씬 자주 가고 있고 심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어져서 좋아요. 시어머니가 제 인생에서 사라지니까 남편하고 싸울 일도 전혀 없더라고요. 친구들 말에 의하면 결혼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시댁 고부 갈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알턴니가 빠져도 이렇게 통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은 정말 마음 편한 게 최고라고 이번에 확실히 인생 수업을 받게 되었죠. 여기까지가 제 사연 내용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꼭 대응을 잘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이번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몸 따뜻하게 정신도 건강하게 연말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